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분석 및 수도권대학 지원에서의 고려할 사항 안내해드릴 한민고등학교 교사 이재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를 가지고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 지원 대학의 경우 100분위와 표준 점수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나 간략한 내용인데, 저번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내신 반영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갔었는데, 이게 올해 생각보다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내용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지원 대학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그래서 지원자 비교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학생이 10,000명이 감소하고 재수생과 졸업생이 8,000명 넘게 증가하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저번 수능보다 재학생에게 좀 불리한 환경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도권에서 좀 촘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응시자 통계가 나와서 봤는데,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학생 감소수가 3만 건, 그 다음에 졸업생 감소수가 28,000건이라 저번 수능이 재학생이 많이 응시를 한 시험이라 그랬었는데요. 요번 수능은 전체 인원수는 비슷합니다. 전체 인원수는 비슷한데 비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학생이 4만 명 정도가 미응시를 했고 졸업생은 18,000명 정도가 미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번 수능은 졸업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능시험 중에 하나다. 한 근래 있었던 한 4, 5년 수능시험 중에 비율로만 따지면 졸업생 비율이 가장 높은 수능시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입시에서 경쟁률이 아마 조금 저번보다도 지방권과 수도권의 경쟁률 격차가 더 좀 벌어질 수도 있고, 수도권 입시를 좀 생각하실 때 좀 터프하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과 인원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졸업생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자로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화법과작문 인원이 23,000명이 감소하고 언어 매체가 22,500명이 증가했습니다. 수학의 경우 미적분이 24,000명이 증가를 했는데 기하 인원이 10,000명 정도만 감소를 했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인원이 감소되는데 요 인원이 조금 미적분으로 이동이 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표점, 고득점 과목으로의 이동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고요. 국미기가 인원이 증가했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데 10,000명 정도, 9,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미기가 인원이. 그래서 10,000명 정도. 그 나머지 한 10,000명 정도는 이게 미적분을 선택했지만 탐구를 이제 과탐을 두 개 다 과탐을 보지 않았거나 한 개를 과탐, 한 개는 사탐을 봤거나 사탐을 보면서 미적분을 본 응시 인원들도 많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에서 높은 표준 점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서울 중등진학 지도연구회에서 2023학년도 수능 실제점 분석한 자료입니다. 표 보시면 언어와 매체가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5.5%까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70%였는데 85.5%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로 언매가 62.99%, 화작이 37%, 이렇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도 늘었고 같은 등급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도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학은 더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미적 기하가 1등급에서 94%, 확통이 5.8%였는데 올해는 이제 확통 응시자가 6.5% 정도, 1등급 인원 중에 6.5% 정도가 확통 응시자로 약간 늘긴 했습니다만 수학 1등급 맞은 학생의 대부분은 기하와 미적분을 선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도 확통은 14%고요. 3등급도 21%.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응시생은,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표점 만점 자체는 기하랑 동점이고 미적분과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 표점을 받은 학생이 우리 근처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각 등급별로 차지하는 인원 비중이 좀 굉장히 작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적분이 좀 높은 표준 점수로 환산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점점 쏠리는 현상이 좀 늘어나는데, 이제 나중에 미적분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미적분으로 가서 미적분을 보는 응시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나 평균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격차가 줄어들겠죠. 근데 일단 지금은, 그래서 요번에 지금 사회탐구가 약간 어려워서 사회탐구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서 자연과학 계열에서 교차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국 저 수학에서의 저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교차 지원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에서 이득을 주지 않는 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는 작년에 1등급이 6%였지만 2등급, 3등급은 21%, 25%였는데 올해는 영어 1등급이 1% 정도 증가했지만 2등급 인원이 감소했고 3등급 인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인원은 7,000명 정도 증가했는데 2, 3등급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28,0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감소는 사실 정시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고 영어를 조금 같은 점수대 아이들 대비 못 봤다면 감점이 좀 적은 대학을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디냐면 수시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큰 학생들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수시 2월 인원이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시 2월 인원은 수능 정시 원서 접수 하루 전날 공개가 되니까 저희 정시 원서 접수 29일부터 시작이면 28일쯤에 요 인원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은 뭐 응시자 수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윤리 관련 과목 인원이 증가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앞으로 이제 뭐 윤리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요번 학생들이 윤리 선호도가 높았을 뿐이다, 이렇게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탐과의 표점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탐이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 올해 수능 탐구 영역 시간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거. 그래서 표점 반영 대학에서 사탐을 골랐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은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과학탐구입니다. 과학탐구는 총 지원 인원은 증가했지만 투 과목 인원이 감소했다라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투 과목 인원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서울대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울대 자연과학 계열 지원 가능 인원이 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서울대도 이제 투가 필수 응시에서 빠지다 보니까 투를 할 이유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원이 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2외국어도 조사해 봤는데요. 제2외국어는 이제 뭐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탐구 영역을 대체하는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응시 인원이 6,000명 정도 증가했다라는 사실은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대 인문사회 계열 지원 요건이 이 제2외국어 응시죠. 그래서 자연과학 계열 학생도 제2외국어만 응시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서울대 인문 계열로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계열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탐 대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응시 인원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독특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들 받는지, 뭐 절대평가다 보니까 조금 뭐 공부에 부담이 좀 적어져서 그랬는지 이렇게 좀 응시 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원 발표 자료에서 가지고 온 이제 국미기가 자연과학 계열 지원 인원이죠. 그 다음에 국수사, 이 국미기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탐을 선택한 학생 중에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이나 기하를 응시한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미기가 과탐에 미적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 수가 19만 9천 명입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수탐을 선택한 학생, 즉 이제 뭐 인문사회 계열 쪽 지원이나 이렇게 가능한 학생이 21만 7천 명이다라는 거.
국미기가 인원이 2022년 대비해서 9,274명, 약 10,000명 정도가 좀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적분 증가 인원은 2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제외한 나머지 인원, 즉 사탐을 선택하면서도 미적분을 고른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서울 중등진학시도 연구에서 80개 고등학교 수능 실제점 결과를 가지고 표본을 좀 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파란색이 이제 국미기가, 즉 자연과학 계열 지원 가능 학생들이고, 빨간색이 국수사에서 이제 좀 인문 계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정시 상담할 때 학생들이 이제 교차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들 문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이 표준 점수가 320점쯤부터는 인원수가 이제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의 인원수가 비슷해지고 점점 이제 인문사회 계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열만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좀 줄어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찾아와서 본인이 저 교차 지원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를 일일이 찾아보시기보다는 표준 점수 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합이 330점이나 320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교차 지원의 이득이 별로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문과나 이과나 인원 차이가 크지 않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과학 계열과 인문사회 계열은 출발하는 대학 위치가 다릅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서울대부터 바로 시작하지만 자연과학 계열은 이제 뭐 의치 한수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랑 의치 한수약 이 위에 시작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점수대에서 대학교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 계열 학생이랑 인문 계열 학생이랑 좀 앞뒤로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한 330점 정도부터는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어. 요번에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제 100분위를 여기다가 좀 입혀봤습니다. 예. 보시기 좀 굉장히 까다로우실 텐데요. 일단 1등급 구간, 100분위 96까지 1등급 구간이 작년에 18구간에서 올해 9구간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100분위 만점 구간은 이제 네 등급으로, 여기는 그래도 4단계로 좀 이렇게 변별이 좀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작년 18단계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선호도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점수가 좀 많이 조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이제 표본 분석한 팀들에서 이야기해 주신 언어와 매체 만점 학생들의 표점이 이제 134점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화법과 작문 만점 학생의 표점이 지금 130점이다라고 이제 표본 분석팀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 만점 받은 학생이랑 화작 만점 받은 학생 사이에 지금 4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에서 2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 그 다음에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 그 다음에 이제 3점짜리를 뭐 선택 과목에서 틀렸거나 공통 과목에서 틀렸거나 아니면 2점짜리 2개 틀린 학생까지도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정시 상담을 하실 때 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만약에 화법과 작문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다마저도 지금 전국에서 4,985등이다라는 거. 다마저도. 그래서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이렇게 위에 좀 많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도 작년 대비 최고 표점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수학도 작년 대비 좀 최고 표점이 내려갔고요. 1등급이 이제 11개 구간입니다. 11개 구간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사실 다 맞은 인원, 만점 인원이 3,000명에 가까웠는데 올해는 수학이 작년보다 표점은 내려갔지만 최상위권 다 맞은 학생들의 변별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 맞은 학생의 수가 작년 대비 3분의 1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의대 가려면 일단 수학은 다 맞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다 맞은 학생이 3,100명이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다 맞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다 맞은 학생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끼리 의대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 좀 치열하게 다툼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다 맞은 학생이 이제 표본 분석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145점이라고 했고, 확률과 통계랑 기하를 다 맞은 학생이 만점자가 이제 표준 점수가 142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냐면 지금 미적분 골라서 하나 틀린 학생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인데 이제 여기 83명밖에 없는 여기는 아마 2점짜리나 3점짜리 틀린 학생들이 좀 위치하는 구간일 테고 요 구간은 아마 미적이나 기하 만점이 아니 기하나 확통 만점이 여기니까 기하나 확통에서 2점짜리 틀리면 안 되는 문제 틀린 학생들이 여기라고 한다면 지금 미적 다 맞은 학생 말고 미적 하나 틀린 학생은 그럼 지금 구간이 여기에 위치하는 게 아닌가. 표준 점수 139점에 위치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 미적분 선택자에게 4점짜리 문제 하나는 표준 점수로 치면 6점짜리 문제고 등수로 치면은 거의 뭐 6,000등을 넘나들게 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골라서 이제 하나 틀린 학생이 이제 어디에서 몇 점짜리를 하나 틀렸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4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은 지금 거의 자격고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선호도 높은 학교를 지금 가려면 여기까지 7,000등입니다. 7,000등. 그러니까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은 수학 1등급은 어떻게 보면 좀 기본 소양에 가깝고요. 하나만 틀려도 지금 수학에서 하나만 틀려도 다른 학생들 대비 좀 굉장히 좀 등수에서 좀 많이 밀릴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네모칸을 쳐놓은 게 이제 평가원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인원수를 따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여대에 설치된 약대가 점수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라고 하셔서 그래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학생들이 수학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인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137명, 17명, 405명 해봐야 뭐 한 550명, 그러니까 1,400명 남짓인 건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사실 또 여대 약대만 가는 게 아니라 의대도 가고 치대도 가고 한의대도 간 상황에서 여대 약대는 생각보다 요 인원들 제외하고 밑에서부터 좀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대 약대는 수학 점수가 좀 생각보다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뭐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수학 최상위권에서의 여학생 인원수가 좀 적다라는 거 보시고 프로그램이 이것까지 예측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 뭐 여학생들 전년도 뭐 이제 입결이 나오긴 할 텐데도 최상위권의 입시 결과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이 또 많이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프로그램이 여대는 뭐 여학생들 점수를 따로 내서 점수를 산출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뭐 자료를 취합하지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대에 설치된 약대는 수학 점수가 이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담하실 때 여학생 최상위권의 경우 요거를 좀 염두를 하시고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다음 뭐 아래 구간인데요. 여기는 여기는 뭐 이제 사실 뭐 이거를 이제 뭐 보고 영어 등급이랑 비교를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학 점수 맞는 학생들은 뭐 4과목 다 반영하는 대학이 아닌 경우도 많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 100분이 맞는 거랑 영어 등급 환산한 거랑 뭐가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들 뭐 어차피 프로그램이 계산은 해주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또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는 표점이 유리할까 100분위가 유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도 사실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주긴 하지만 프로그램에 의지하기보다도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이 98인 학생의 경우 138점, 137점, 136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 136점인 학생은 무늬만 100분이 98이지 사실은 100분이 98 구간에서 꼴찌에 해당하는 학생이죠. 그러면 이 학생은 표준 점수 반영대학보다는 100분위 반영대학에 가면 138, 137점인 애들이랑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이 학생은 136점인 학생은 100분위 반영대학이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면 지금 100분위 98에 위치하는 학생들이 7,400에서 갑자기 13,000명으로 6,000명이 추가되는 구간인데 요 구간이 100분위 반영대학에서는 요 6,000명을 그냥 동점자 취급을 받고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반면에 같은 100분위 98인데 표준 점수가 138이다 라고 하면 이 학생은 당연히 표점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죠. 왜냐면 100분위 반영대학으로 가면 13,900명이랑 내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근데 표준 점수 반영대학으로 가면 이 밑에 있는 6,000명은 떨구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내가 표점이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이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요 도수분포 자료 100분위 입혀놓은 게 있으니까 100분위 직접 계산식으로 입혀보셔서
뭐가 더 유리한지를 보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도 있지요. 이 구간은 100분위는 2점이 떨어지는 구간인데 표준 점수는 1점만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환산식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100분위를 쓰면은 100점 만점에서 2점이 떨어지는데 표점을 쓰면은 145점 만점에서 1점이 떨어지는 거니까 감소폭이 훨씬 더 적죠. 그러면 여기 100분위 96에서 94 이 구간인 학생은 저 표준 점수를 쓰는 구간이어야 조금 100분위 쓰는 학생들 대비 좀 감점이 좀 덜 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탐구 성적입니다. 뭐 잔뜩 가지고 가는데 너무 복잡하시지요? 예. 보시면은 최고 표점을 가지고 있는 일단 가장 지금 문제가 난리가 난 과목은 지금 동아시아사입니다. 동아시아사는 다 맞은 학생이 표준 점수도 65점. 그러니까 뭐 정치화법이나 이런 과목들 대비 지금 표준 점수가 7점이 났습니다. 그리고 100분위도 97밖에 안 나오니까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도 3계단 손해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아시아사는 다 맞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 틀리면 더 문제죠. 하나 틀리면은 100분위는 90입니다. 100분위 90. 표준 점수 63점. 동아시아사 100분위 90인 학생은 그나마 표준 점수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도 위에서 지금 10계단이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동아시아사 고른 학생은 동아시아사를 다 맞았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사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 마찬가지죠. 세계사도 100분위가 99, 96 이렇게 지금 한 단계 3점 떨어지고 4점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다 맞아도 지금 100분위가 만점이 안 나오니까 변환 표준 점수 만점을 못 가져갑니다. 반면에 정치화법은 100분위 100이 지금 벌써 2단계가 있습니다. 100분위 100이 2단계가 있다 보니까 정치화법은 다 맞은 학생은 표준 점수 반영 대학에서는 뭐 이 학생을 이길 수 있는 학생이 없죠. 근데 이제 보통 요 정도 점수대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 사용할 테니까 그럼 정치화법은 하나 틀려도 변환 표준 점수에서 만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더 좋지요. 사회문화는 3점짜리 하나를 틀리더라도 변환 표준 점수 만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됩니다. 그래서 정치화법이나 사회문화를 골라서 고득점을 맞은 학생은 특히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 하나를 틀려도 변표 만점을 가져갈 수도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뭐 과학탐구입니다. 그래서 과학탐구는 뭐 화원이 최고 표점이 75점입니다. 그러니까 화원이 작년에는 화원이 표점 만점이 68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75점으로 7점 가까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작년 대비. 뭐 그렇다고 내년에 또 그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분위 99 구간이 3단계로 좀 구분이 돼 있으니까 화학을 고른 학생들 중에서 표준 점수 뭐 73점 이런 학생들은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좀 나을 수도 있겠죠. 생원이 화원 대비 표점 만점은 조금 낮지만 하나 틀리더라도 100분위 100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표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생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구과학 2는 올해 다 맞아도 100분위 100이 나오지 않고 표준 점수 만점 구간도 67점인데다가 지구과학 2를 골랐다는 얘기는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란 얘기인데 서울대는 표준 점수 반영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2 고른 친구들은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라 서울대 가고 싶어서 지구과학 2 골랐는데 지구과학 2 때문에 서울대에서 수능 점수 환산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계적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사탐 변표고요. 오른쪽은 과탐 변표입니다. 그래서 각 이제 100분위에 있는 그 표준 점수들을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을 내는 건데 100분위 100이랑 99까지는 과탐이 조금 앞서고 그 밑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작년도 변환 표준 점수는 100분위 한 93점 정도까지도 과학이 계속 1점 정도나 0점 몇 점 정도 앞서 있었는데 올해는 100분위 99 이후부터는 사탐이 이제 뭐 0.0 몇 점 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올해는 변환 표준 점수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사탐 과탐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학에서 표점 낮게 환산되고 사탐에서까지 변표가 낮아서 상위권 학생들이 불이익을 좀 받았다면 올해는 사탐 변표로는 불이익 받을 일은 없다. 다만 그래도 수학 비중이 확통보다 미적이나 기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 지원은 어지간해서는 변표 그냥 반영하는 수준으로는 어지간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지금 대학들이 벌써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 사탐 변표랑 과탐 변표를 다시 평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100분이 100이 뭐 70점 얼마 이렇게 나와서 아예 같이 지금 사탐, 과탐으로 따로 평균을 안 내고 아예 통으로 평균을 내는 대학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도 오히려 사탐 고른 학생들은 생각보다 유리한 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100분위에다가 배정되는 점수기 때문에 뭐 사탐을 골라서 뭐 사탐 골랐다고 과탐 고른 학생보다 100분위가 더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럼 본인 100분위에서 사과탐 통으로 점수를 받게 되니까 뭐 탐구 과목에서는 뭐 사탐 골랐다는 이유로 불이익은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버젓이 조금 미적분 학생들이 많은 인원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통으로 이거를 뭐 변표를 통으로 낸다고 해서 뭐 교차 지원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작년 성균관대처럼 아예 사회탐구 쪽에다가 점수를 뭐 좀 더 준다든지 뭐 이화여대나 중앙대 인문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그게 아닌 이상은 올해도 뭐 교차 지원은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대 정시전형에 대한 간략한 분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수석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에서 이미 얘기 다 해주셨을 테니까요. 올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소속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가 포함이 돼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은 제2외국어를 봐야 되고 자연과학 계열은 과탐 2 과목을 봐야 됩니다. 수시랑 다르게 추천자 명단 공문은 따로 발송하지 않고 학생이 원서 접수할 때 이제 물론 학교에서 이제 지역균형으로 접수를 하라고 이제 지정을 하겠지요. 학교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그럼 이제 그 학생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사이트에서 그 학생을 이제 우리가 추천하는 학생이 맞다라고 체크하는 구조입니다. 수능 60에 교과 40이고요. 상대 반영 비율은 수학 비중이 좀 높습니다. 탐구 비중이 80이고 국어 비중이 좀 100입니다. 그래서 뭐 영역별로 점수는 이렇게 되고요. 핵심은 여기죠. 수능 성적을 산출하는데 민맥스 스케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여기 무슨 뜻이냐면 모집 단위 지원자 수능 성적 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5점 이상이다. 이게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서울대가 올해 교과 내신을 반영할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를 반영할 건데 여기에 지원한 학생의 수능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5점이 넘게 차이가 나면 그럼 맨 마지막 학생이 15점 넘게 차이가 나면 우리가 기껏 내신을 반영을 시켜도 이 수능 점수로 이 학생이 이길 수가 없을 테니까 이 15점이 넘게 차이 나면 이 간격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수능으로 나오는 차이를 줄이고 내신의 반영 비중을 좀 높이겠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지역균형 전형은 단계형 전형이 아닙니다. 일괄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들어온 학생들은 모두 이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점수대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내신, 즉 이제 학생부의 정성평가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일괄 전형이라 이 민맥스 스케일이 데이터 과학에서 뭐 이야기하실 때 이 민맥스 스케일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상치를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치를 걸러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고점은 뭐 415점이 들어왔는데, 최저점이 200점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이게 215점 차이가 되면, 이 계산 공식에 따르면 이 200점이 넘는 차이를 확 줄이면서 수능 점수별 차이가 거의 굉장히 조밀하게 없는 수준에 가깝게 점수가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내신은 10점이 그대로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내신 10점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한 명씩 추천하니까 이제 점수가 뭐 200점인 학생이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에 넣을까 이제 그런 생각일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그 학생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서울대가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련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마련하는 방법은 이미 많은데 서울대학교가 이거를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고요. 내신을 좀 어떻게든 좀 많이 반영을 하겠다. 즉 3학년 2학기 학교 생활까지 충실한 학생을 정시에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도 내신을 반영합니다. 일반 전형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60대 40이었는데 이제 일반 전형은 수능이 80%,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정성평가가 20%가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정성평가는 15점이 기본 점수니까 5점으로 이제 변별을 하고, 수능 성적은 이제 그대로 80이 다 들어갑니다. 역시나 수학 비중이 좀 높고요.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단계형 전형입니다. 단계형 전형. 그래서 1단계에서 2배수를 먼저 선발한 다음에 그 2배수 안에 들어가는 학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20점이 넘어가면 그 경우 이제 이 학생들을 압축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20점이 넘는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수능의 영향력을 압축시키고 내신의 이제 비중을 좀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신 비중은 높여봐야 이제 5점이고 수능 비중은 이제 어쨌든 80점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덜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1단계,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클수록 내신 반영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은 동일한데 지역균형 전형과 달리 1차에서 2배수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2배수로 선발하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좀 덜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에는 과학2 응시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서울대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과학탐구2를 응시를 해야 서울대에 쓸 수 있는데 그 학생의 전체적인 숫자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클 것 같은 모집 단위가, 그죠? 클 것 같은 모집 단위. 다시 얘기하면 1차 2배수로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치가 요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모집 단위, 그런 모집 단위들은 내신의 비중이, 정성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서울대인데 2배수로 걸러내면 거의 걸러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를 응시한 학생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간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 2.49 대 1이니까 1차에서 0.49 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0.49 떼고 나머지 인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그 2배수 안에 0.49를 빼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치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뭐 반면에 이제 뭐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3.29 대 1이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뭐 1.29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이상치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낮겠지요. 자연과학 계열도 보시면 건설환경공학부 작년에 경쟁률 2.71 대 1이었습니까? 0.7을 지금 빼내는 상황이니까 요 0.7을 빼낸 이후에도 이제 좀 이상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 특히나 제2외국어 응시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도 작년에 2.77 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치가 그 점수 산출 구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신의 영향력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평가의 영향력,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 응시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아질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연과학 계열은 경쟁률이 낮아질 요소가 있다. 과학도 응시자가 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얘기가 인문계열이 교차 지원이 괜찮을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반영 비율이 이제 들어가는데 내신 반영 이제 정성평가가 들어가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교육과정 적합도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인문계열, 뭐 어문계열에서 이제 어문계열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뭐 고등학교에서 뭐 자연과학과 관련된 과목 잔뜩 듣고 이제 수능에서 점수가 좀 나오니까 교차 지원으로 좀 들어갔다. 근데 그 과가 뭐 좀 이렇게 점수 차이가 벌어져 있어서 수능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의 어떤 교육과정 적합도나 정성평가의 비중이 올라갔는데 막상 거기서 보니까 뭐 생각보다 이제 이 학교에 대한 어떤 그 교육과정 적합도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제 뭐 내신에서 뭐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문계열도 교차 지원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합격이 많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연계열 학생들이 막 엄청 촘촘하게 다 그냥 끼어 들어가서 아예 그냥 이상치가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다 밀어내버리면 일반 전형에서요. 지역균형 전형은 절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 많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모집 단위, 즉 경쟁률이 좀 내려갈 것 같은 모집 단위일수록 요 교과평가의 영향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서울대 갈 정도의 재학생들이 내신이 어떨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미 좀 이 정도로 서울대 갈 정도로 학교 교육에 충실했던 학생이면 내신이나 교육과정 적합도면으로 봤을 때 이미 수시에서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서울대가 아니라 다른 대학이라도 이미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이 교과평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사실 올해 좀 미지수입니다. 이제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상치가 들어오면 변수가 생긴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414점이 최고점인데 200점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간격이 확 좁혀진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200점이 붙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 200점인 학생은 요 수능의 비중을 좁히는 역할을 한 거지 이 학생이 그렇다고 이 200점인 학생이 내신 가지고 잘 맞아서 뒤집는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상치가 들어가면 변수가 생기는데 그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상치인 학생이 합격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또 무모한 지원을 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험생들 중에서 이렇게 뭐 수험생들 커뮤니티에서 글 같은 것들 좀 봤을 때 좀 고득점에 뭐 좀 교과 관리나 이런 게 좀 안 돼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소수선발과로 좀 가겠다. 소수선발과라서 경쟁률이 좀 높아서 수능 점수로 승부가 날 테니까 소수선발과로 가겠다.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의 경향성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대학 지원 고려사항 파트 3인데 죄송합니다. 네, 수도권 대학의 특징이 있다면 국수형 탐을 다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네 가지를 다 아예 반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수탐, 국영탐, 수영탐, 뭐 국수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뭐 국탐, 뭐 국영, 수탐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랑 올해 반영 방식이 바뀌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이제 접근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방법, 비율, 적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표점 쓰는 대학도 있고 백분위 쓰는 대학도 있고 심지어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유리한데 어디에서는 불리하고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합격선이 어떻고 경쟁률, 충원율 등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작년이랑 반영 방법이나 이런 데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이제 그런 대학은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 올해 4과목 반영에서 3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4과목에서 3과목으로 바뀌니까 이 한 과목 정도 못 보고 3과목 잘 본 학생들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이나 충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학생들이 보기는 전년도 합격선을 보고 들어올 텐데,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서울여대 상담, 올해 제가 보기에는 서울여대는 지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기간별 배치 참고점이 가장 상이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어디 작년인가요? 그 수도권 대학교들 배치표들을 또 사설기간 배치표를 모아놓은 배치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수도권 대학 중에 어떤 학과는 같은 학과인데 기간별 배치점 차이가 뭐 50점에서 100점까지도 차이 나는 학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의 선호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는 파주에서는 뭐 이렇게 경기 이남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잘 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이제 경기 이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파주나 이렇게 경기 북부에서 이제 있는 학생들은 뭐 천안권이나 이런 데까지 대학을 가려고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 남부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천안권도 통학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북부로 잘 안 올라오죠. 그러면 어떤 지역이 수능을 더 좀 잘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달라지고 인식도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어떤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데 어떤 대학은 또 어떤 지역은 또 어떤 대학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특성도 있고요. 고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입 상담 프로그램 누적비가 이거 위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누적비는 결국 전년도 사례니까 이게 뭐 올해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전년도 결과가 어땠는가를 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선호도 네 번째 그룹입니다. 뭐 아주대, 인하대, 당구대, 명지대 뭐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나다군 이렇게 있고요. 네, 아주대부터 보겠습니다. 아주대 뭐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영어랑 탐구의 비중이, 영어의 비중이 조금 올라갔고 탐구의 비중이 조금 내려갔다라는 사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둔 게 작년이고요. 검은색 글씨는 이제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하대의 경우에는 별다른 차이 없습니다. 네, 계속 인하대인데요. 인하대가 학과별로 점수 방식이나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가지고 특히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 요 산업경영공학과, 화학공학과 여기 있는 요과들은 확통을 선택을 해도 갈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통 선택해도 같은 등급대에서 미적기하 학생의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쨌든 전년도랑 큰 차이 없이 계속 좀 가고 있다라는 거. 단국대 죽전 캠퍼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반영 비율 이렇게 되고 작년이랑 크게 변화한 부분은 없습니다. 건축학 전공의 경우에는 수학 가산점 10%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국대 체육교육과가 수학 가산점이랑 과학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명지대의 경우에도 작년이랑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연계열에서 그냥 과탐 10% 가산점이 있고요. 경기대가 인문 전형에서도 작년에 과탐 가산점을 줬었는데 올해는 이 과탐 가산점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특히 뭐 인문 2의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수학에 일단 비중이 좀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 이제 과탐 가산점은 좀 없어졌다라는 사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천대는 뭐 이제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25, 국어 수학에서 35, 25 주고 영어 탐구 주고 뭐 특히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 이렇게 가산점이 있는데 가천대 이거 없어졌습니다. 일반 전형 2 우수한 순으로 40, 30, 20, 10 주던 거 요 전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이 전형을 뭐 볼 수도 없게 이미 막아놨겠지만 요 전형에 따른 입시 결과는 확인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대입정보 포털에서 일반 전형 2에 대한 입시 결과는 올해는 좀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요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톨릭 때는 크게 차이는 없고요. 영어 1등급과 2등급의 감점 극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이 자연 2가 조금 나뉘어서 여기는 확통을 본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학의 가산점을 10% 주기 때문에 확통을 본 학생이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오히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는 인문 상경 계열인 학생들에게도 미적기하 학생들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뭐 교차 지원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인데 1등급과 2등급의 역시나 점수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입니다. 네, 성신여대는 뭐 독특하게도 인문과학대에서 이 제2외국어 가산점이 있고 여기 있는 대학들은 한문교육과의 경우 특히 사범대 한문교육과의 경우는 이제 한문 가산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간호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과학 2 과목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가 아주 비중은 아주 복잡한데 특히나 뭐 수리통계나 사이언스 학부는 수학 미적기하 그러니까 확통을 열어는 놨는데 미적기하의 가산점 20% 준다는 얘기니까 확통 오지 말라는 얘기죠. 예, 뭐 이렇게 좀 작년이랑 큰 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 정말 문제입니다. 서울여대 반영 영역수가 4개였던 과목은 다 3개가 됐고요. 3개였던 대학은 2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33.3%로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들 고르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학 30 고정이었고 4개였는데 올해는 수학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간 채로 잘 본 거 2개만 가지고 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는 이름만 서울여대고 작년이랑은 지원 계열이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상담하실 때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비나 이런 것도 좀 최초 합격에 대한 누적비나 이런 식으로 조금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대학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덕성여대 뭐 영어의 비중 급간 차이를 조금 줄였습니다. 1, 2등급. 그 다음에 동덕여대의 경우에는 인문학과가 영어의 비중이 조금 늘어났고 수학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도 인문이랑 자연계열이 작년에는 탐구 과목 2과목을 활용했는데 올해는 1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입결 상승 요소가 있습니다. 동덕여대 역시 상담하실 때 보수적인 접근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선호도 5그룹입니다. 뭐 한서산부터 해서 여기 뭐 수도권 대학들 있습니다.
한성대의 경우에는 영어 비중이 조금 낮아지고 탐구 비중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 인재학부가 작년에는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탐구 15 고정이었는데 올해는 가천대 없어진 그 일반 전형 토처럼 잘 본 순으로 40, 30, 20, 15를 반영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상상력 인재학부는 입결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경대 큰 차이 없고요. 3육대 인문자연 마찬가지입니다. 3육대 인문자연 작년에는 비율이 국어 30, 수학 25, 영어 25, 탐구 25로 고정이었는데 올해는 잘 본 순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탐구 과목의 대신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탐구 과목이 작년에는 하나만 봐도 됐었는데 탐구 과목을 작년에는 잘 본 거 하나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두 과목을 다 정시 점수에서 반영을 좀 한다라는 거. 그래서 3육대 약학과의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약간 입결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탐구 과목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탐구를 하나 잘 본 학생은 많은데 두 개 다 잘 본 학생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요거는 조금 접근하실 때 약학과는 약간 공격적인 접근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는 뭐 큰 변화 없습니다. 네. 요 소프트웨어학과부터 자유전공학부까지 요 4개 학과가 작년에는 수학에다가 가산점 5%를 줬는데 올해는 수학에 주지 않고 과학에다가 줍니다. 네. 어차피 뭐 자연과학 계열에다가 가산점을 주긴 준다. 네, 그 다음에 인천대 디자인학부인데요. 수학의 비중을 좀 많이 낮추고 국어의 비중을 좀 많이 높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학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인천대. 그 다음에 수원대입니다. 수원대는 뭐 예체능에서 원래 3과목 반영했었는데 두 과목 반영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을지대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한경국립대인데요. 한경국립대도 뭐 올해 뭐 한국복지대랑 통합을 해가지고 안성 캠퍼스, 평택 캠퍼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네, 다학운도 그렇고 큰 변화는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대 큰 변화 없고요. 한국공학대는 수학 가산점이 작년에는 일반 학생 공학 계열에만 수학 가산점을 줬는데 올해는 한국공학대가 전 영역에서 수학 미적 기하 학생한테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학을 미적 기하 본 학생들이 경영이든 뭐 어디든 더 이렇게 좀 들어오기 편하게끔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반 학생의 공학 계열에서만 가산점을 줬는데 올해는 뭐 수능 우수자 전형이고 뭐고 다 지금 가산점을 받아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과학대는 약학대의 경우 2과목에 가산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과목을 혹시 본 친구들은 차이과학대, 약학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융합대, 차이과학대가 그동안 이렇게 단과대가 나뉘어져 있던 걸 이번에 미래융합대로 통합 선발을 하면서 일부 학과가 수학 가산점도 있고 탐구를 2과목 보는 과들이 있었는데 요 과들이 올해는 미래융합대가 되면서 전부 다 탐구 한 과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입결이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한대는 일반 전형 1에서 작년에는 뭐 이제 인문계열은 뭐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이렇게 지정을 해놨었는데 요번에 이제 국어, 수학 지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잘 본 거 2과목. 일반 전형 1은 그냥 잘 본 거 2과목. 일반 전형 2는 그냥 잘 본 거 3과목 그냥 무조건 가져갑니다. 원래 국어 수학 지정을 하나 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냥 잘 본 거를 그냥 잘 본 걸로 잘 본 거 순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그래서 역시나 입결이 작년도대로 보시면 좀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사이버 드론 군사학 전형 요 경우에도 원래 수학이 50 지정에 나머지 하나 잘 본 거였는데 올해 수학 지정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나 뭐 이런 걸로 잘 본 거 특히 탐구 한 과목이니까 탐구 하나에 국어 잘 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군사학 전형 점수 제가 보기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입니다. 성결대부터 이렇게 작년에 신경대였다가 이번에 이제 화성의과학대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안양대입니다. 안양대는 요 뷰티 메디컬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화장품 발명 디지털 미디어 학부 요게 이제 가산점이 좀 삭제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결대는 과학 투어에서 가산점이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 뭐 요런 과목들 수학 가산점 있고 용인대 큰 변화 없습니다. 평택대가 작년에 영어를 35로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2개를 썼는데 올해는 그냥 잘 본 순서대로 35, 35, 30으로 그냥 가져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진대가 변화가 좀 큽니다. 대진대가 작년에 3과목 반영했는데 올해 2과목 반영이고요.
보시면 두 과목인데 국수형이 60이고 탐구랑 한국사가 같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진대가 한국사를 응시해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탐구 한 과목의 국영수였는데 이제는 한국사를 가지고 대입에 점수로 활용이 직접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등급이 괜찮은데 탐구를 잘 본 과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한국사를 수능 점수로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진대 입결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세대 큰 차이 없습니다. 한신대 큰 차이 없고요. 협성대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에서 40, 40 중에서 하나 가져가고 영어 30, 탐구 30이었는데 이제 국영수 중에서 두 개를 그냥 70으로 35, 35로 이렇게 가져가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협성대 인문계열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열도 국영수 중에서 상위 두 개 70으로 그냥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의과학대는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급하게 좀 왔는데요. 큰 대학만 다시 정리합니다. 아주대 영어 탐구 비율 소폭 변경이 있었습니다. 가천대 일반 전형 2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여대는 작년이랑은 아예 다른 대학입니다. 입결이 반영 과목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입결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동덕여대는 오히려 탐구 과목이 좀 증가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삼육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다음에 한국여대랑 덕성여대는 영어 급간이 좀 약간 줄어든 모집 단위가 있다. 삼육대 탐구 과목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약대는 뭐 주의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 조심하시라기보다도 약간은 좀 공격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항공대 가산점 변경되었고요. 한국공학대가 수학 가산점이 전 모집 단위로 확대됐다.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 놀이터가 열렸다라는 거. 신한대가 지정 반영 과목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차이과학대 계열 모집 변경으로 계열 모집으로 변경이 되면서 탐구 과목이 감소하는 효과가 전 모집 단위에 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영 방법 변경에 따른 변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입상담 프로그램 맨 위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변경점이 좀 크면 이 밑에 있는 입결을 좀 해석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더욱 이 올해의 경향성 확인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요 수도권 지금 알려드린 대학들 정도는 여기 가겠다고 막 이렇게 사설기간 모의 지원까지 치열하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되게 많은데 모의 지원 같은 자료는 굉장히 적으니까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 모의 지원을 좀 적극 안내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경쟁률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실시간 경쟁률에 크게 영향을 받을 대학들은 오히려 여기에 위치한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수시 2월이 작년에도 보니까 원래 계획 인원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0명 최초 모집 계획인데 뭐 200명이 수시 2월로 넘어온다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수시 2월이 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 첫날 29일에 수시 2월 인원 이제 발표가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마감이 되면 그때 이제 간략하게 요 수도권 대학 쓰기로 한 학생들이랑 전화 통화나 상담 급하게 좀 하셔서 수시 2월 인원에 따른 변수를 좀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화면에 전반을 다 아우르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성적만 보고 네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뭐 하시진 않겠지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린다면 위에 있는 반영 방법의 변경법이라든지 인원수의 변화라든지 수시 2월 인원의 증가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요 입결을 올해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해 주시면서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